역사란 무엇인가? 제4장 역사에서의 인과관계. 냄비에 우유를 끓이면 넘친다. 왜 그렇게 되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또 알려고 한 적도 없다. 만일 누군가가 내게 묻는다면 우유에는 끓어서 넘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 대답은 틀리지는 않지만 아무 설명도 되지 않는다. 이 경우 나는 자연과학자가 아닌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과거의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 채 그런 사건에 대해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다. 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은 히틀러가 전쟁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것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 자기를 역사 연구가 또는 역사가라고 자처하는 터무니없는 짓은 삼가야 할 것이다. 역사의 연구는 원인의 연구이다. 앞강연의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역사가란 끊임없이 왜 하고 물으며 해답을 얻을 가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쉴 수가 없다. 위대한 역사가는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새로운 문맥에 대해서 왜라고 묻는 사람이다.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헤로도토스는 그 저작의 첫 권 첫머리에서 자기의 목적을 그리스인 및 야만인의 행위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그들 사이에 왜 싸움이 일어났는가 하는 원인을 밝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고대 세계에는 그를 이은 제자가 거의 없었으며 투키디데스 역시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관념이 없었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 그런데 현대의 역사서술의 기초가 굳어지기 시작했던 18세기에 이르러 몽테스큐에는 로마인의 위대성, 흥망성쇠의 여러 원인에 관한 고찰에서 모든 왕조의 작용, 왕조를 일으키고 유지하고 멸망시키는 정신적, 물질적, 일반적인 원인이 있다는 원리와 함께 모든 사건은 이러한 원인에 따른다는 원리를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리고 몇 년 뒤 몽테스큐에는 법의 정신에서 이런 사상을 전개하고 일반화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모든 결과는 눈이 먼 운명이 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엉뚱하다. 그는 인간은 그 환상에만 지배받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인간의 행동은 사물의 본질에 존재하는 어떤 법칙이나 원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 후 거의 200년 동안 역사가와 역사철학자는 역사적 사건의 원인과 역사적 사건을 지배하는 법칙을 찾아내고 그것으로 인류의 과거 경험을 조립하려는 시도에 열중해왔다. 원인과 법칙은 어느 때는 기계적으로, 어느 때는 생물적으로, 어느 때는 형이상학적으로, 어느 때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어느 때는 심리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역사란 과거의 여러 사건을 원인과 결과의 짜임새 있는 연결고리로서 정리하는 일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학설이었다. 볼테르는 백과사전에 실린 역사의 항목에서 이렇게 썼다. ук수스 및 작사르테스 근처의 여러 야만족들의 흥망성쇠 이외에는 언급할 만한 것이 없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 최근에는 사정이 좀 달라졌다. 앞에 강연에서 말한 바 있는 그런 이유로 오늘날 우리는 이미 역사의 법칙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원인이라는 말까지도 뒤떨어진 유행어가 되어버렸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철학적 애매성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결정론을 유추하게 하는 점에 있는데 전자는 내가 거론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서는 후자를 다뤄보기로 한다. 어떤 사람들은 역사에 있어서 원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설명, 해석, 상황의 논리, 사건의 내적 논리라는 말을 쓰거나 인과적 접근법을 물리치고 기능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기능적 접근법에는 아무래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나 하는 문제가 포함되므로 우리는 왜라는 문제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원인을 구별하여 역사적 원인을 독자적인 범주로 보고 있다. 이런 구별 가운데는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이 있지만 현재의 목적으로 볼 때는 그러한 차이보다 모든 종류의 원인에 공통되는 것을 강조하는 편이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자신은 원인이라는 말을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데 만족하므로 이런 특별히 미묘한 구별은 무시하기로 하겠다. 사건의 원인을 제시해야만 할 필요성에 직면했을 때 역사가는 실제로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부터 시작하자.
원인의 문제에 대한 역사가의 접근법의 첫 번째 특징은 한 사건의 몇 가지 원인을 제시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것이다. 경제학자 마샬은 이렇게 말한 일이 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어떤 한 가지 원인의 작용만을 주목함으로써 그 결과 이 원인과 섞여 있는 여러 다른 원인들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어떤 수험생이 1917년 러시아에서는 왜 혁명이 일어났는가 하는 문제에 답하려 할 때 단 한 가지 원인만 든다면 아무리 운이 좋아도 성적은 하위권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역사가는 복합적인 원인을 다룬다. 역사가가 볼셰비키 혁명의 원인을 생각해야 할 경우 그는 러시아의 계속적인 군사적 패배, 전쟁의 압력 아래서의 러시아 경제의 붕괴, 볼셰비키의 교묘한 선전, 농업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짜르 정부의 실패, 착취당해 헐벗은 프롤레타리아의 페트로그라드 공장 지대로의 집중, 레닌의 결의는 확고했으나 다른 진영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들 것이다. 요컨대 경제적, 정치적, 사상적, 개인적인 원인을 장기적인 것, 단기적인 것을 가리지 않고 늘어놓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곧 우리를 역사가의 접근법의 두 번째 특징으로 인도해 간다. 우리의 물음에 대답하는 수험생이 러시아 혁명에 대한 원인을 한 다스쯤 자랑스레 들고 나서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그 성적이 중위권은 몰라도 상위권에 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마도 지식은 풍부하나 상상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채점 간의 평일 것이다. 진정한 역사가란 자기가 만든 도표를 들여다보는 동시에 이 표를 정리하고 여러 원인의 상호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계통 질서를 설정하며 가능하면 어떤 원인 또는 어떤 종류의 원인을 결국은 궁극적인 원인으로 볼 것인가, 모든 원인 중의 원인으로 볼 것인가를 결정하려는 직업적인 의무를 느낄 것이다. 주제에 대한 역사가의 해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역사가가 어떤 원인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어떤 역사가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다. 기본은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의 원인을 야만 민족과 종교의 승리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19세기의 휘그적인 영국 역사가들은 영국의 위세와 번영이 상승한 원인을 입헌적 자유의 원리가 구체화된 정치적 제도의 발전 덕택이라고 보았다. 기본과 19세기 영국의 역사가들은 오늘날에 와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현대의 역사가들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제적 원인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에 관한 모든 논의는 여러 원인에 있어서의 우월성 문제의 주의를 맴돌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지난번 강연 때 인용한 책에서 앙리 푸엔칼에는 과학은 다양성과 복잡성을 향하여 그리고 동일성과 단순성을 향하여 동시에 나아가는 것이며 이중적이고 명백하게 모순적인 과정이 지식의 필요 조건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말은 역사에도 해당된다. 연구가 넓어지고 깊어짐에 따라 역사가는 왜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점점 더 축적해 간다. 최근 몇 해 동안의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법제사의 발달은 대답의 수와 범위를 엄청나게 넓혀 놓았다. 러셀은 과학에서의 모든 발전은 최초의 조잡한 획일성에서 우리를 분리하여 원인과 결과의 더 큰 변이로 또 관계 있다고 생각되는 원인의 끊임없는 확대의 범위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역사의 상황을 신랄하게 묘사한 것이다. 그러나 역사가는 오로지 과거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과학자처럼 해답의 다양성을 단순화하고 어떤 해답을 또 다른 해답에 종속시키지 않을 수 없는 동시에 여러 사건의 혼돈 속으로 특수한 여러 원인의 혼돈 속으로 어떤 질서와 통일을 인도해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의 신, 하나의 법칙, 하나의 원소, 먼 옛날에 하나의 거룩한 결말이라든가 교육을 받고 싶은 욕구를 진정시켜줄 어떤 위대한 일반화에 대한 미국의 문학자 헨리 애덤스의 추구 같은 것은 오늘날 구식 농담처럼 들린다. 그러나 역사가는 원인의 다양화와 단순화를 통해 일을 진행시켜야만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과학과 마찬가지로 역사도 언뜻 보기에 모순된 이런 이중의 과정을 통해서 전진하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방향을 바꾸어 우리의 앞길에 가로놓여진 매력적인 두 개의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야만 되겠다. 그 하나에는 역사에 있어서의 필연 또는 해결의 관계라는 딱지가 붙어 있고 또 하나에는 역사에 있어서의 우연, 즉 클레오파트라의 코라는 딱지가 붙어 있다. 먼저 이러한 함정이 생긴 경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칼 포포 교수라고 하면 1930년대 빈에서 과학상의 새로운 관점에 대해 비중 있는 책을 쓴 사람인데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개방사회와 그 정 및 역사주의의 빈곤이라는 보다 대중적인 책 두 권을 영어로 출판했다. 이 두 권의 책은 포포가 플라톤과 함께 나치즘의 정신적인 선조라고 생각하는 헤겔에 대한 반발, 그리고 1930년대 영국 좌익의 지적인 풍조였던 상당히 천박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반동에서 강렬한 감정적 영향을 받고 쓰여진 것이다. 그 주된 표적은 헤겔과 마르크스의 결정론적 역사 철학으로 포포는 이것을 역사주의라는 난폭한 명칭으로 한데 묶고 있다. 1954년 벌린경은 역사적 불가피성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거기서 그는 플라톤에 대한 공격을 삼갔다. 아마도 그것은 옥스포드 대학을 지탱하는 오래된 지주에 대한 존경의 잔재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포포 교수의 비난에 포포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논의를 덧붙였다. 즉 헤겔과 마르크스의 이른바 역사주의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행위를 인과적인 관점에서 설명함으로써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따라서 카를 데제나 나폴레옹 또는 스탈린 같은 역사상의 인물에 대해서 도덕적 비난을 가해야 한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의무로부터 역사가가 도피하는 것을 돕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밖의 점에서는 크게 다른 것이 없다. 그러나 당연한 일이겠지만 벌린은 인기도 있고 널리 읽혀지는 저술가이다. 어쨌거나 지난 5, 6년 동안 영국과 미국에서 역사에 관한 논문을 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아니 역사서적에 진지한 서평을 하나라도 쓴 사람이면 누구나 거의 예외 없이 이구동성으로 헤겔과 마르크스와 결정론에 아는 체하며 경멸의 태도를 보이고 역사에 있어서의 우연의 역할을 인정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곤 한다. 벌린에게 그 제자들의 책임까지 묻는 것은 부당한 처사일 것이다. 벌린은 말장난을 할 때에도 매력적이고 애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참고 들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우스꽝스러운 말장난을 되풀이할 뿐 애교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 아무튼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찰스 킹즐리는 영국의 근대사 책임 강좌를 담당한 여러 교수 가운데서도 두드러지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며 아마 헤겔을 읽은 일도 없고 마르크스의 이름을 들은 적도 없는 사람이리라 생각되지만 1860년의 취임연설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존재의 법칙을 깨는 신비스러운 힘을 가졌다고 말하고 이것은 어떤 불가피적 연세도 역사에는 존재할 수 없다는 증거라고 하였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킹즐리를 잊어버렸다. 포포 교수와 벌린은 죽은 지 이미 오래된 말에 채찍질하여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헛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 혼란을 극복하자면 약간의 참을성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결정론부터 다루기로 하겠다. 나는 부디 이의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정의를 내리겠다. 결정론이란 모든 사건에는 하나 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으며 그 하나 또는 몇 가지 원인 가운데 어떤 것에 변화가 없는 한 그 사건에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신념이다. 결정론은 역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인간의 행위 문제이다. 인간의 행위가 원인이 없고 따라서 행위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인간은 지난번 강연 때 언급했듯이 사회의 외부에 있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추상적인 관념일 뿐이다. 인간사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포포 교수의 주장은 무의미하거나 거짓이다. 일상생활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런 말을 믿지 않으며 또 믿을 수도 없다. 모든 것이 원인이 있다는 전제는 우리 주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을 이해하는 인간 능력의 한 조건이다. 카프카 소설의 환상적인 성격은 어떤 사건이나 명백한 원인, 확인될 수 있는 원인이 없다는 데서 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인간의 인격을 전면적으로 붕괴시킨다. 인간의 인격은 사건에는 원인이 있다는 전제, 또 그 원인의 대부분은 확인할 수 있고 거기서 행동 지침에 유용한 과거와 현재에 관한 훌륭하고 합당한 모습을 인간의 마음속에 형성할 수 있다는 전제에 입각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동이 원칙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면 일상생활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옛날 어떤 사람들은 자연현상은 분명히 신의 의지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으므로 이 자연현상의 원인을 찾아내려는 것은 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자연과학자의 일에 반대한 적이 있었다. 우리가 인간의 행위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대해서 인간의 행위는 인간의 의지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이유로 벌린이 반대하는 것도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다. 그리고 아마 그 반대는 오늘날의 사회과학이 이런 종류의 논의가 벌어지고 있던 당시의 자연과학과 같은 발전 단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로 하자. 여러분은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늘 스미스를 만난다고 가정하자. 여러분은 스미스에게 날씨라든가 대학의 일에 대해서 친절하지만 별 의미가 없는 말로 인사할 것이다. 스미스도 역시 날씨나 업무 상황에 대해서 친절하지만 별로 의미 없는 말로 응답할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스미스가 여느 때의 말투로 여러분의 인사에 응답하지 않고 여러분의 용모나 성격에 대해서 마구 욕을 퍼부었다고 하자. 이때 여러분은 어깨를 으쓱하며 이야말로 스미스의 의지가 자유롭다는 확실한 증거이자 인간사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반대로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가엾은 스미스. 그래, 저 친구 아버지는 정신병원에서 돌아가셨지. 또는 가엾은 스미스. 부인과 심하게 싸웠나 보군.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무언가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얼른 보기에 원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스미스의 행동 원인을 진찰해 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그러다가 벌린의 분노를 사지는 않을까 걱정된다. 그는 여러분이 스미스의 행동을 인과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헤겔과 마르크스의 결정론적 전제를 그대로 답습하여 스미스를 야비한 인간이라고 비난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몹시 한탄할 것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아무도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며 또 그것을 결정론이냐 도덕적 책임이냐 하는 큰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다. 자유의지와 결정론에 관한 논리적 딜레마는 실제 생활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어떤 행위는 자유이지만 어떤 행위는 결정되어 있다는 뜻은 아니다. 모든 인간의 행동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자유롭기도 하고 결정되어 있기도 한 것이다. 여기서도 실제 문제는 다르다. 스미스의 행위에는 하나의 원인 또는 많은 원인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외적인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인격의 강제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면 도덕적 책임이 스미스에게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성인의 경우 자기 자신의 인격에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 사회생활의 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스미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 없다고 보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실천적 판단에 대한 문제이다. 그러나 책임을 물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스미스의 행위에는 아무 원인도 없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원인과 도덕적 책임은 그 범주가 다르다. 최근 케임브리지 대학에는 범죄학 연구소와 강좌가 개설되었다. 그러나 범죄의 원인을 연구하는 분들이 범죄자의 도덕적 책임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자, 그러면 역사가의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역사가도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인이 있다고 믿고 있다. 일상생활과 마찬가지로 이런 전제가 없다면 역사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연구를 연구하는 것이 역사가의 특수한 기능이다. 역사가가 인간 행동 가운데에서 결정된 측면에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역사가는 자유의지를 거부하지 않는다.
단 그것은 자유로운 행위에 원인이 없다는 괴상한 가설에 입각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역사가는 필연성이라는 문제로 인해 고민하지도 않는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역사가도 때로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어떤 사건을 필연적이라고 말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건을 기대하게 하는 여러 요소의 결합관계가 압도적으로 강했다는 것을 뜻할 따름이다. 최근에 나는 이 불쾌한 말에 대한 나 자신의 경력을 조사해 보았는데 나도 나 자신에게 완전 무결한 건강증명서를 줄 수는 없다. 어떤 대목에서 나는 1917년의 혁명 후 볼셰비키와 그리스 종교의 사이의 충돌이 필연적이었다고 쓰고 있다. 개연성이 매우 높았다고 말하는 편이 훨씬 더 현명했을 텐데. 그러나 이런 정정은 어딘지 현학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실제로 역사가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것을 필연적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역사가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이야기의 등장인물이 나아갈 수 있었던 다른 진로를 논하는 일은 흔히 있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결국 어째서 그 특정 진로가 선택되었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설명하는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역사에서는 무슨 일에든지 다른 사건이 일어나려면 선행하는 원인도 달라야만 한다는 형식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면 필연적인 것은 없다. 역사가인 이상 나는 필연적인, 빠져나올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아니 모면할 수 없는 따위의 말을 사용하지 않고도 일을 진행시킬 용의가 충분히 있다.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인생은 더욱 단조롭게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이런 말은 시인과 형이상학자에게 맡겨두기로 하자. 불가피성에 대한 이런 비난이 불필요하고 무의미하게 보이는 반면 최근에 이 비난을 계속하려는 열정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듯하므로 나로서는 그 이면의 숨은 동기를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짐작컨대 그 주된 군원을 이루는 것은 사상적인 가상학파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 학파는 전적으로 현대사에 결부되어 있다. 지난 학기의 일이지만 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러시아 혁명은 불가피했는가? 라는 제목의 강연의 광고를 본 적이 있다. 나는 그 강연의 의도가 진지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장미전쟁은 불가피했는가? 라고 쓴 강연회의 광고를 본다면 아마 무슨 농담은 아닌가 하고 생각할 것이다. 역사가는 노르만 민족의 정복이나 미국의 독립전쟁에 대해서 그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던 듯이 또 단지 무엇이 일어나고 왜 일어났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역사가의 임무인 것처럼 쓰고 있다. 이 경우 역사가를 결정론자라고 비난하거나 정보강 윌리엄이나 미국의 반란자들이 패배했을 수도 있다는 다른 가능성은 왜 논하지 않았는가 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내가 1917년의 러시아 혁명에 대해 이런 방법으로 쓴다면 비평가들로부터 일어난 사건을 마치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은연중에 묘사하고 있다.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모든 사실에 대한 검토는 게을리하고 있다는 공격을 받을 것이다. 러시아의 정치가 스톨리핀이 농업개혁을 완성할 시간이 있었다고 가정하거나 러시아가 참전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아마도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는 케렌스키 정부가 성공했다고 가정해보자. 볼세비키가 아니라 맨세비키나 사회혁명당이 혁명의 주도권을 쥐었다고 가정해보자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이런 가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역사상의 가상을 언제나 화제로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정론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다. 결정론자의 경우 그런 사실이 생기기 위해서는 또 다른 원인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대답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런 가정은 역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 중요한 점은 오늘날 아무도 노르만 민족의 정복이나 미국의 독립이 낳은 결과를 역전시키거나 이 사건들에 대해서 항의하겠다고 진정으로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 어느 누구도 역사가가 이 사건들을 하나의 완성된 장으로 다루는데 반대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볼세비키의 승리의 결과로 인해서 손해를 본 사람들이나 그 결과로 인해 생길 먼 앞날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볼세비키의 승리에 대한 자기 자신들의 항의를 기록에 남기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그들은 역사를 읽을 때 발생했을 수도 있는 더 유쾌한 사건에 대해서 마음대로 상상을 하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고 또 어째서 그들의 유쾌한 꿈이 실현되지 못했는가를 담담하게 설명하는 일을 계속하는 역사가에게 화를 내는 것이다. 현대사에 있어서의 난점은 사람들이 아직도 모든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던 시기를 기억하고 그런 선택이 기정사실에 의해서 불가능해졌다고 생각하는 역사가의 태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깨닫기 때문이다. 이것은 순전히 감정적이고 비역사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역사적 필연성이라는 가정적 학설에 반대하는 최근의 운동을 크게 고무시켜 온 것이다. 우리는 당장 이런 함정에서 빠져나오자. 이런 공격의 또 다른 근거가 되는 것은 클레오파트라의 코라는 유명한 난문이다. 이것은 역사란 일반적으로 우연의 연속이며 우연의 일치로 결정된 아주 변덕스러운 원인에만 의거한 일련의 사건이라는 이론이다. 악티움 해전의 결과는 역사가가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원인에 의한다기보다는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홀딱 반한 탓이다. 바야지드가 통풍 때문에 중앙 유럽으로의 진격을 중지했을 때 기본은 한 사람의 한 가닥 힘줄에 생긴 심한 종기가 많은 사람들의 비참함을 방지하거나 연기시키는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스 왕 알렉산더가 기르던 원숭이에게 물려서 사망했을 때 이 일은 일련의 사건을 야기시켰고 위스턴 처칠경으로 하여금 이 원숭이에 물려서 25만 명이 죽었다고 말하게 했다. 또한 트로츠키가 지노비에프, 카메네프, 스탈린 등과 논쟁을 하고 있던 1923년 가을 결정적 순간에 오리 사냥을 하다가 열병 때문에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트로츠키는 이렇게 쓰고 있다. 우리는 혁명이나 전쟁을 예견할 수는 있어도 가을에 오리 사냥이 가져오는 결과는 예견할 수 없다. 우선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 이 문제가 결정론의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홀딱 반했다거나 바야지드가 통풍에 걸렸다거나 트로츠키가 몸살이 난 것은 다른 모든 사건과 다름없이 인과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안토니우스가 반한 것이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클레오파트라의 미모에 대해 까닭없이 신뢰를 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성의 아름다움과 남성이 반하는 것 사이의 관련은 일상생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원인과 결과들 중 하나이다. 이런 역사상의 소위 우연이라는 것은 역사가가 그 연구에 몰두해 있는 가장 본격적인 인과관계를 중단시키는 인과의 연쇄를 말한다. 베리는 두 개의 독립된 인과의 사슬간 충돌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벌링경은 역사적 필연성에 관한 논문의 서두에 우연사관이라는 제목의 리투아니아의 미술평론가 베런슨의 말을 인용하고 있지만 벌링경은 이런 의미의 우연과 인과적 결정의 결여를 혼동하고 있는 사람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혼동은 미루어 두더라도 여기에는 참으로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연세가 다른 어떤 연세에 의해서 언제 끊어질지 또는 빗나갈지 모를 경우 우리는 어떻게 역사 속에서 원인과 결과의 일관된 연세를 발견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역사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서 잠시 숨을 돌리면서 역사에서의 우연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서 최근에 널리 퍼져 있는 견해의 기원을 살펴보기로 하자. 폴리비오스는 이 문제를 어느 정도 개통적으로 논한 최초의 역사가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기본은 재빠르게 그 이유를 밝혔다. 기본은 말했다. 그리스인은 자기 나라가 쇠약하여 로마의 한 속주로 격하했을 때 로마의 승리를 공화국의 우월함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행운 덕택이라고 생각했다. 자기 나라가 쇠퇴하던 시대에 살았던 타키투스도 우연에 대해서 장황하게 늘어놓았던 또 한 사람의 고대 역사가이다.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영국의 저술가들은 역사에 있어서의 우연의 중요성을 새로이 주장하게 되었는데
이런 주장은 1914년 이후에 현저해진 불확실성과 불안한 분위기의 확산 속에서 생긴 것이다. 오랜 휴식기 뒤에 이런 주장을 제기한 최초의 영국 역사가는 베리였다고 생각된다. 베리는 1909년 역사에 있어서의 다윈이즘이라는 논문에서 우연의 일치라는 요소에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것이 사회 진화의 여러 사건을 결정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1916년에는 클레오파트라의 코라는 제목으로 이 주제에 대한 독립된 논문을 썼다. 1930년대의 피셔는 앞에서 인용한 구절에서 역사에는 일정한 틀이 없다고 선언하고 역사에 있어서의 우연적인 것과 예견할 수 없는 것과의 작용을 인정하라고 독자에게 촉구하였다. 영국에서 역사를 우연의 연속으로 보는 이론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은 실존은 원인도 없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는 철학자의 한 집단이 프랑스에서 등장한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 앞서도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독일에서는 노련한 역사가 마이네케가 말년의 역사에 있어서 우연히 수행하는 역할에 강한 인상을 받고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랑케를 비난했다. 마이네케는 제2차 세계대전 뒤에 과거 40년에 걸친 독일의 불행을 우연의 연속, 곧 카이사르의 허영심, 힌덴부르크의 바이마르 공화국 대통령 당선, 히틀러의 편집강적 성격 등에 돌리고 있지만 이것은 조국의 불운에 압도된 나머지 한 위대한 역사가의 정신이 파산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역사적 사건의 결정이 아니라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집단이나 국민 사이에서는 역사에 있어서의 기회나 우연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론이 우세하게 마련이다. 시험 성적 따위는 제비뽑기와 같다고 생각하는 견해는 열등생들 사이에 늘 인기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신앙의 근원을 폭로했다는 것이 그 신앙을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역사의 많은 페이지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밝히는 일이 남아있다. 몽테스키웨는 이와 같은 침입에 대항해서 역사의 법칙을 지키려고 한 최초의 사람이다. 로마인의 위대성과 몰락을 다룬 책에서 그는 이렇게 쓰고 있다. 어떤 전쟁의 우연한 결과 같은 어떤 특수한 원인이 한 국가를 멸망시켰을 경우에는 단 한 번의 전쟁으로 이 국가의 몰락을 재촉한 일반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르크스주의자들까지도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다. 마르크스도 언젠가 어떤 편지를 통해서 유일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일이 있다. 만일 세계사에 우연히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면 세계사는 매우 신비로운 성격의 것이 되었을 것이다. 물론 우연 자체는 발전의 일반적인 경향의 한 부분이 되고 다른 형태의 우연에 의해서 메워진다. 그러나 발전이 늦고 빠르고는 이러한 우연한 사건에 의존하고 이런 우연한 사건에는 처음 어떤 운동의 선두에 서는 사람들의 우연한 성격이 포함된다. 이렇듯 마르크스는 역사에 있어서의 우연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변호하였다. 첫째, 역사에 있어서의 우연이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사건의 진로를 빠르게 하거나 늦출 수는 있지만 그것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킬 수는 없다. 둘째, 하나의 우연은 다른 우연에 의해서 메워져서 결국은 우연이 상쇄되어 버린다. 셋째, 우연은 특히 여러 개인의 성격에서 구체화된다. 트로츠키는 몇 가지 우연이 서로 메워지고 상쇄된다는 이론을 다음과 같은 교묘한 유추에 의해서 보강하고 있다. 역사의 모든 과정은 역사의 법칙이 우연적인 것을 통하여 굴절되는 일이다. 생물학상의 용어를 쓴다면 역사의 법칙은 우연적인 것의 자연 도태를 통하여 실현된다고 말할 수 있다.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이 학설이 불충분하고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오늘날 역사에 있어서 우연의 역할은 그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몹시 과장되어 있다. 그러나 우연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다만 가속화시키고 늦추고 할 뿐이지 바꾸지는 않는다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우연적인 사건이 다른 우연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메워져서 역사적 과정의 균형이 회복되었음을 믿어야 할 어떠한 이유도 눈에 띄지 않는다.
역사에 있어서의 우연이 단지 우리의 무지의 증거, 즉 우연이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것의 별명일 뿐이라는 견해 또한 타당하지 않다. 확실히 가끔 그런 일이 있기는 하다. 별에도 그런 이름이 붙여진 일이 있다. 물론 유성을 의미하지만 그것은 이 별들이 멋대로 하늘을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했던 시대의 일이다. 그 운동의 규칙성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어떤 일을 불운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그 원인을 규명하는 귀찮은 의무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곧잘 이용되는 방법이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역사는 우연의 연속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를 지적으로 게으르거나 지적 생명력이 나약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진지한 역사가에게는 평범한 이야기라서 새삼스레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까지 우연한 것으로 생각되어 온 어떤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고 보다 넓은 사건의 범주에 넣어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법이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의 문제에 충분한 대답을 주지는 않는다. 우연이란 그냥 우리가 이해 못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역사에 있어서의 우연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전혀 다른 사고방식에서 구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역사는 역사가에 의해 사실의 선택과 정리가 된 후에야 비로소 역사적 사실이 되는 것이다. 모든 사실이 전부 다 역사적 사실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과 비역사적 사실의 구별도 엄격하거나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어떤 사실이든 그 의의와 중요성이 인정되기만 하면 역사적 사실이라는 지위로 승진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역사가가 원인을 밝혀낼 때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밟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사가와 원인의 관계는 역사가와 사실의 관계와 같이 이중의 상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원인이 역사적 과정에 대한 역사가의 해석을 결정함과 동시에 역사가의 해석이 원인의 선택과 정리를 결정한다. 여러 원인 사이의 상하관계, 그중 하나나 또는 한 쌍의 원인이 지닌 상대적 중요성이야말로 역사가의 해석의 본질이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에 있어서의 우연의 문제를 푸는 실마리를 준다. 클레오파트라의 코 모양, 바야지드의 통풍, 알렉산더 대왕을 죽인 원숭이가 문 상처, 레닌의 죽음 등은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우연이었다. 이러한 우연을 어디에다 숨기려고 하거나 또 그것들은 무의미한 것이었다고 시치미를 떼어봐야 다 헛일이다. 한편 이런 일들이 완전히 우연히 일어난 일인 이상 역사의 합리적 해석 속에서도 그리고 역사가의 중요한 원인들의 상하관계 속에도 끼어들지 못한다. 포포 교수나 벌린 교수의 생각에 의하면 역사적 과정에서의 의미를 발견하고 거기서 결론을 끌어내려는 역사가의 시도는 결국 경험의 전체를 균형 잡힌 질서로 생각하자는 시도, 바로 그것이다. 역사에 있어서의 우연의 존재는 이 시도를 실패로 돌리고 만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정신을 가진 역사가라면 경험의 전체를 기술할 만큼 공상적인 행동을 하겠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역사가는 자기가 선택한 역사의 어떤 부분이나 측면에 대해서조차 사실의 하찮은 단편들밖에 기술에 넣을 수가 없는 것이다. 과학자의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역사가의 세계란 실제 세계를 그대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효성에 있어서 다소간 차이가 있다 해도 현실의 세계를 이해시키고 정복시키는 작업 모델인 것이다. 역사가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그것도 그의 손이 미치는 한 과거의 경험에서 합리적인 설명이나 해석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간추려 행동의 지침이 될 만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요즘 인기 있는 한 저술가가 과학의 성과에 대해서 인간 정신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눈으로 보듯 묘사했다. 인간의 정신은 관찰된 사실을 담은 넉마자루 속을 휘저어 거기서 관찰된 의미 있는 사실을 골라내어 계속 이으면서 하나의 정형으로 만드는 한편 무의미한 것은 버리고 비로소 지식이라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편물을 짜낸다. 지나친 주관주의의 위험을 약간씩 감안한다면 나도 이 말을 역사가의 정신작용을 묘사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싶다. 이와 같은 절차는 철학자들에게는, 아니 몇몇 역사가들에게는 당혹과 충격을 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제 생활의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하등 신기한 이야기가 아니다. 신뢰를 들어보면 존스가 어느 파티에서 평소의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후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몰고 돌아가다가 앞이 막힌 막다른 모퉁이에 이르러 그 모퉁이의 가게에서 담배를 사기 위해 길을 건너던 로빈슨을 치어 죽였다. 혼란이 수습된 뒤 우리는 이 사건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만났다. 이 사고는 운전자가 술이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 경우는 형사사건에 해당한다. 또는 고장난 브레이크가 원인이었던가? 이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그 차를 분해하여 고쳤던 정비공장에 책임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막다른 모퉁이가 있었기 때문인가? 이 경우에는 도로를 관리하는 당국의 책임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실제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방에 저명한 두 신사가 들어와서 만일 로빈슨의 담배가 남아 있었다면 그 길을 건너지도 않았을 것이고 차에 치여 죽지도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야말로 로빈슨의 죽음에 대한 원인이다. 이런 원인을 관가해버린 조사는 모두 시간 낭비이며 여기서 나온 결론은 모두 무의미하고 무익하다고 능숙한 말솜씨로 떠들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청산유수 같은 달변을 간신히 가로막고 이 두 방문자를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문 밖으로 내밀고 이들을 다시는 들이지 말라고 수의에게 지시한 후 다시 우리의 조사를 계속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친입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물론 로빈슨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었다. 역사에 있어서의 기회와 우연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모두 다 거짓 없는 진실이고 나무랄 데 없이 논리적이다. 그것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거울 속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독특한 논리가 있다. 나는 옥스포드풍의 훌륭한 본보기인 이런 작품을 칭찬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지만 그것과는 다른 내 나름의 논리를 따로 간직하고 싶다. 이 작품들의 작자인 두지슨의 방식은 역사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역사는 역사적 의미라는 관점에서 본 선택의 과정이다. 다시 한번 텔코 파슨스의 말을 빌리면 역사란 실제에 대한 단순한 지적인 태도라기보다는 인과적인 태도의 선택적 체계이다. 역사가가 자기의 목적에 맞는 의미 있는 사실을 드넓은 사실의 바다에서 가려내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인과의 연속, 그것만을 무수한 원인과 결과의 연쇄 속에서 뽑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 의미의 기준은 그가 생각하고 있는 논리적인 설명과 해석의 틀 속에 사실을 넣어 맞추는 그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다른 원인과 결과의 연쇄가 우연적인 것으로서 배척되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연쇄 그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역사가는 이런 연쇄를 처리할 방도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합리적 해석으로도 감당할 수 없고 과거나 현재로 봐서 무의미한 것이다. 클레오파트라의 코, 바야지드의 통풍, 원숭이에게 물린 알렉산더의 상처, 레닌의 죽음, 로빈슨의 흡연 습관이 어떤 결과를 일으킨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장군들이 아름다운 여왕에게 정신이 팔렸기 때문에 전투에 졌다든가 왕이 원숭이를 총애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든가 애연가였기 때문에 차에 치여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명제로서는 무의미하다. 그런데 여러분이 평범한 사람에게 로빈슨이 차에 치여 죽은 것은 운전자가 술에 취했기 때문이라든가 브레이크가 고장났기 때문이라든가 도로에 막다른 모퉁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 말을 아주 합리적이고 현명한 설명이라고 말할 것이다. 또 그 사람이 까다로운 성격의 소유자라면 이것이 로빈슨의 죽음에 대한 진정한 원인이라고까지 말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역사연구가에게 1920년대 소련 국내의 투쟁은 공업화의 속도 때문이라든가 농민에게 자극을 주어 도시를 살찌우기 위한 식량 증산의 최선책 등에 관한 논쟁 때문이라든가 서로 경쟁하는 지도자들의 개인적 야심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이것이야말로 다른 역사적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고 역사적으로 의의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레닌이 일찍 죽었다는 우연이 진정한 원인이 아니라 이것이 사건의 진정한 원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또 그가 이러한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합리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합리적이다라는 법철학 서문에 잘 인용되는 한편 잘 오해받는 해겔의 말을 상기할 것이다. 잠시 로빈슨의 사망 원인으로 되돌아가 보자. 몇 가지 원인 가운데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진정한 것이며 다른 것은 비합리적이고 우연적이라는 것은 금방 알아낼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준에 의해 이렇게 구별했는가? 이성이라는 능력은 보통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된다. 때때로 지식인층은 이성을 장난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자기는 이성을 사용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법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인간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성을 사용한다. 따라서 어떤 설명은 합리적이고 다른 설명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인정했을 때 우리는 그 목적에 유용한 설명과 그렇지 못한 설명을 구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 대해 언급하자면 운전사의 음주운전을 막고 브레이크 상태를 엄격하게 검사하고 도로의 배치를 개선한다면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의 수를 줄이려는 의도에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뜻있는 일이다. 그러나 흡연을 금지해야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무의미하다. 이것이 우리가 구별하는 기준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에 있어서의 원인에 대한 역사가의 태도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역사에서도 우리는 합리적 원인과 우연한 원인을 구별한다. 전자는 다른 나라, 다른 시대, 다른 조건에도 기능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유효성이 있는 일반화를 낳고 따라서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 그것은 우리의 이해력에 깊이와 넓이를 주는 작용을 한다. 우연적 원인은 일반화될 수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특수한 것이므로 어떤 교훈도 주지 않고 어떤 결론도 낳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나는 또 한 가지 주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논의의 열쇠가 되는 것은 바로 앞에서 살펴본 목적이라는 관념이다. 그리고 목적의 관념은 필연적으로 가치 판단을 포함하는 것이다. 지난번 강연 때도 말한 것처럼 역사에 있어서의 해석은 항상 가치 판단과 결부되어 있고 인과관계는 해석과 연계된다. 마이네케의 말을 빌리면 역사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가치와 관련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인과관계 탐구의 배후에는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언제나 가치의 탐구가 가로놓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은 내가 앞에서 말했던 역사의 이중적 상호기능, 즉 현재에 비추어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진척시키고 과거에 비추어 현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진척시킨다는 상호기능을 떠올리게 할 것이다.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의 코에 반한 것 같은 이중적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일은 역사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두 죽어버린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써온 약간 떳떳지 못한 속임수를 고백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여러분은 이 속임수를 쉽게 간파했을 것이고 또 많은 경우에 이 속임수가 내 말을 간결하고 단순하게 해주었으므로 여러분은 이미 간편화를 위한 편리한 방편으로 간주하여 용서했을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과거와 현재라는 편리한 말을 줄곧 사용해왔다. 그러나 다 알다시피 현재란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가공의 선이라는 관념적 존재에 불과하다. 현재에 대해 얘기할 때 나는 이미 현재와는 다른 시간적 차원을 논의 속에 스며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와 미래는 동일한 시간선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관심과 미래에 대한 관심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나누는 선은 사람들이 현재에만 관심을 두지 않고 그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역사적인 관심을 갖게 될 때 끊어지는 것이다. 역사는 전통의 계승과 더불어서 시작되는 것이고 전통은 과거의 습관과 교훈을 미래에까지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의 기록을 보존하는 것은 미래의 세대를 위한 일이다.
역사적 사유는 언제나 목존론적이다. 라고 네덜란드의 역사가 호이징가는 말한다. 찰스 스노경은 최근에 러더퍼드에 대해서 모든 과학자와 마찬가지로 그는 그 뜻을 거의 생각지도 않고 미래를 깊이 느끼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내가 생각하기에 뛰어난 역사가들은 의식적이든 아니든 미래에 대해 깊이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역사가는 왜라는 물음 외에도 어디로라는 물음을 제기하는 것이다. 역사의 연구는 원인의 연구이다. 위대한 역사가는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새로운 문맥에 대해서 왜라고 묻는 사람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어떤 한 가지 원인의 작용만을 주목함으로써 그 결과 이 원인과 섞여 있는 여러 다른 원인들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역사가는 복합적인 원인을 다룬다. 모든 것이 원인이 있다는 전제는 우리 주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을 이해하는 인간 능력의 한 조건이다.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영국의 저술가들은 역사에 있어서의 우연의 중요성을 새로이 주장하게 되었는데 이런 주장은 1914년 이후에 현저해진 불확실성과 불안한 분위기의 확산 속에서 생긴 것이다.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역사는 역사가에 의해 사실의 선택과 정리가 된 후에야 비로소 역사적 사실이 되는 것이다. 모든 사실이 전부 다 역사적 사실은 아닌 것이다. 역사가와 원인의 관계는 역사가와 사실의 관계와 같이 이중의 상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원인이 역사적 과정에 대한 역사가의 해석을 결정함과 동시에 역사가의 해석이 원인의 선택과 정리를 결정한다. 여러 원인 사이의 상하관계, 그중 하나나 또는 한 쌍의 원인이 지닌 상대적 중요성이야말로 역사가의 해석의 본질이다. 역사가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그것도 그의 손이 미치는 한 과거의 경험에서 합리적인 설명이나 해석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간추려 행동의 지침이 될 만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는 역사적 의미라는 관점에서 본 선택의 과정이다. 역사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논의의 열쇠가 되는 것은 바로 앞에서 살펴본 목적이라는 관념이다. 그리고 목적의 관념은 필연적으로 가치 판단을 포함하는 것이다. 지난번 강연 때도 말한 것처럼 역사에 있어서의 해석은 항상 가치 판단과 결부되어 있고 인과관계는 해석과 연계된다. 역사는 전통의 계승과 더불어서 시작되는 것이고 전통은 과거의 습관과 교훈을 미래에까지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의 기록을 보존하는 것은 미래의 세대를 위한 일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뛰어난 역사가들은 의식적이든 아니든 미래에 대해 깊이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역사가는 왜라는 물음 외에도 어디로라는 물음을 제기하는 것이다.